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25회 전산회계 1급 실전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6년 세법 기준이고 실무를 먼저 풀고 이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세이전자입니다. 그리고 문제 1은 기초정보관리하고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서 문제 첫 번째 보시면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 입력하는 문제죠. 그러면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 신용카드 탭이라고 그랬죠. 클릭하시고 99802 다음에 거래처명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카드죠. 그리고 카드 번호 매입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종류 보시면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사업용 카드까지 입력하시면 거래처 등록은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오류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관련된 정기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업부 여비교통비 판관비죠. 200만 원이 실제 지출금액보다 70만 원 과소계산되어 있다. 결국 여비교통비가 27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재무제표 수정 순서를 아셔야겠죠. 지금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수정하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추정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여기에 판관비 중에서 여비교통비를 찾으시면 되겠죠. 여비교통비 2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270만 원 입력하시면 당기순이익이 변하죠. 이것을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고 상단에 불러오기 해보세요.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메모했던 금액을 불러와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87 960으로 수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메모해 두시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지금 대차차익이 마이너스 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메모해 두신 금액을 입력하시면 대차차익이 제로가 나오면 이 문제도 마무리된 겁니다. 닫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네요. 그래서 채권 채무 잔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에 수정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말게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클릭해 보세요. 지금 푸들 상사하고 지우전자로 되어 있어요. 푸들 상사는 400만 원이죠. 그리고 지우전자는 250만 원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합계 차액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번 클릭하시고 지금 고집 유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식회사 고집 유통돼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집 유통에 입력하건 주식회사 고집 유통을 수정해서 입력한 답은 다 정답 처리했어요. 그냥 여기서 1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삼성카드는 45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집 유통이 주식사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집 유통 없죠? 그러니까 별도 등록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고집 유통을 착오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서부터는 일반전표 입력 7월 1일이죠. 영업부서 정기요금, 그 다음에 제조부서 정기요금 하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단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며 영업부서의 정기요금은 수도강열비, 개정가구까지 줬어요. 제조부서의 정기요금은 전력비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대면에 보통예금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7월 1일 차변에 영업부서의 정기요금은 수도강열비라고 되어 있죠. 수도강열비 800번대 수도강열비 815번 금액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전기요금, 전력비라고 되어 있죠? 전력비. 그러면 516번 전력비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됐어요. 따라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2,906만 5천원 이렇게 입력되면 1번 문제 마무리됐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울산의 외상매입금 지금 대변에 있죠. 그러면서 700만 원은 당사가 발행한 약속금으로 지급하고 이것은 지급범위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자는 7월 8일. 먼저 차변의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울산입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이 중에 700만 원은 당사가 발행한 약속금이니까 252번 지급보험 그리고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번호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은 7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보통주, 천주, 액면가 만원을 주당 9,500원에 신주 발행했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비는 없다고 되어 있죠. 발행가액하고 액면가액을 비교하셔야겠죠. 지금 보면 할인 발행된 겁니다. 따라서 발행가액은 9,500원이고 액면가액은 만원이죠. 여기에 천주니까 50만원 할인 발행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8월 20일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하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차변에 103번 950만 원이 입금됐죠. 그리고 차변에 할인 발행일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회사 임원으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증여받았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 원이고 근데 해당 토지를 2년 전에 1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토지를 증여받았죠. 따라서 자산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은 토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8월 27일 차변의 토지 2억 원 그리고 대변의 자산 수증이 영업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서울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했다. 결국 단기 채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0월 12일 차변에 102번 그리고 1억 원이 입금됐어요. 당좌 예금에.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차입금은 채무 계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은행 반드시 입력하셔야겠죠. 서울은행 1억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 본사 영업부 사원인 김세무가 퇴사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금 700만 원 중 퇴직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24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이것은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단 퇴직연금 납입액은 없고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잔액은 300만 원이다. 결국 퇴직급여 충당부채 먼저 상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용 인식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12월 21일자 일반전표 입력 보시면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있던 것을 먼저 제거하셔야겠죠.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영업부 사원이니까 800번대 퇴직급여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806번 금액은 400만 원. 이 중에서 원천 징수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대변의 예수금 24만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따라서 676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네요. 첫 번째 문제에 전자세행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품을 판매했어요. 500만원은 자기야수표, 자기야수표는 현금이죠. 그리고 잔액은 외상을 했다. 하단에 보시면 현금 500만원, 외상미수금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7월 26일 매출의 과세, 품목은 제품 하시면 되는 거죠. 공급가에 입력하시고 부가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여우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행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자 체크하시고 붕괴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맞죠? 차변의 101번 현금 자기야수표 500만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외상 매출금 17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2번 구매 확인서 나오면 영세율이죠. 따라서 영세율 전자세계서를 발급했다. 따라서 12번 영세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60%는 용남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200개 곱하기 개당 55,000원 이렇게 됐죠. 요 곳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8월 25일자 12번 영세 제품 수량 200개 단가 55,000원, 그러면 공급가액이 1100만원 되시는 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거래처는 용남, 그리고 전자세행서라고 됐어요. 전자 체크하시고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죠. 3번 선택했습니다. 처리번호는 생략한다 이렇게 됐어요. 붕괴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죠. 제품 매출 110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60%는 용남이 발행한 약속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차변에 110번 받으러 하면서 60%니까 66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103번 보통예금 440만원 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카드 매출 전표를 줬네요.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 나왔으니까 이것은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매입의 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카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일자는 9월 21일,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 품목은 작업복이라고 그냥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44만원. 거래처는 DERA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영문으로 D까지만 쳐보세요. 그러면 나타납니다. 확인하시고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 붕괴 유형은 카드일 경우는 카드로 하시는 게 좋죠. 따라서 대변에 미지급금 우리카드 법인 돼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 대금 하시고 차변은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죠. 생산직 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511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네 번째 문제 보시면 10월 7일 개인 소비자 최진주에게 타이어를 55만원에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서 지금 타이어를 줬는데 제품인지 상품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거나 상품 매출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저는 제품 매출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이죠. 매출의 과세니까 17번 카드 과세, 품목은 타이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공급 대가 입력하시면 알아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최진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그리고 붕괴 유형은 4번 카드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 55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하시면 4번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5번째 문제 보시면 전자계산서를 줬네요. 전자계산서를 줬으니까 이것은 면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업부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이러면서 이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차에 지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증빙 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에 거래처 선물이라고 해서 불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53번 면세, 그리고 마른 멸치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10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거래처는 제주, 한다, 수산, 그리고 전자계산서죠.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죠. 그런데 영업부 거래처니까 813번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좋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대변에 보통 예금 하시면 되겠어요. 6번째 문제 보시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인수에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금 3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계약금을 300만 원을 제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즉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자세계서를 발급받았다. 여기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제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12월 12일자 매출의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공급가액하고 세액 입력하고 거래처는 인수죠. 그리고 전자세계에서 붕괴 이용은 혼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 맞죠? 차변에 계약금 받았던 게 있었죠. 따라서 선수금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에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4번은 오류 수정 문제죠. 첫 번째 문제면 원재료를 공급받고 전자세계서를 수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후 외상으로 회계 처리했나 대금은 미리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는 선급금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해당 전표를 수정하시면 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12월 10일자 매입 매출 전표죠. 보시면 후들 상사 맞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한 거 보시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선급금으로 수정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급금 110만 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불공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유류대 16만 5천 원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수화수요세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즉 일반 전표에다 입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는 얘기죠. 화물차 주유분으로 확인되어 있다. 결국 일반 전표는 삭제하고 수정후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12월 22일 날 일반 전표를 보도록 할게요. 22일 보시면 차량 유지비 하면서 현금 했습니다. 822번 이것을 메모해 두시고 그리고 수화수요소라고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12월 22일 날 현금 영수증이죠. 따라서 61번 현금 가세 주유 공급 대가 16만 5천 원 입력했어요. 그리고 거래처는 수화주유소죠. 붕괴 유형은 현금 또는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으로 했으니까. 따라서 대변에 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여기 보시면 생산부의 화물차 주유라고 했어요. 따라서 522번 차량 유지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수정 문제도 마무리됐고, 다섯 번째 문제 보시면 결산 문제죠. 첫 번째가 외화 환산입니다. 제품을 3만 달러에 수출하고 외상 매출금을 당기말 보유 중이다 이렇게 써요. 선저기를 환율은 1,000원. 근데 결산이 현재 적용 환율은 1,200원. 여기에서는 외화 환산 이익이 나타나겠죠. 200원 올랐으니까. 따라서 외화 환산 손익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200원 곱하기 3만 달러니까 600만 원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게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동 결산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뉴 NEW 쳐보십시오. 뉴월드 나타나죠. 그리고 금액은 600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6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기예금 5천만원 이자율이 3% 이수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하게 됐어요. 월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차변의 미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기예금 5천만원 곱하기 3%에 10월 1일이니까 3개월치에 37만 5천원에 대해서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자 차변의 미수수익. 미수수익도 채권입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을 입력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은행 입력하도록 할게요. 금액은 37만 5천원.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 37만 5천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3,618만원이다.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은 선납세금으로 계상했다 하면서 금액을 안 쳤어요. 이를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결국 이것을 조회하는 것은 합계잔액 시산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자 선납세금 보시면 여기에 1,000만원 있죠. 이 1,000만원 갖고 일반 전표에 입력해도 됩니다. 저는 자동 결산에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결산 자료 클릭하시고 1월서부터 12월 하시고 하단에 보십시오. 여기 선납세금 1,000만원 있죠? 그리고 추가 계상액 있습니다. 선납세금 1,000만원하고 추가 계상액 2,618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단에 전표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31일자로 가서 일반 전표 입력 조회해 보십시오. 상단에 조회 하시면 선납세금 여기 있죠. 대체된 거하고 법인세 등으로 잡아갖고 미직세금 이렇게 입력했던 게 나타납니다. 일반 전표 입력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동결산으로.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결산 자료에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조회 문제죠. 2분기 4, 6월 하면서 월별로 줬어요. 그리고 계정 과목 줬죠. 이때는 총계정 원장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정별 원장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총계정 원장이 편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계정 원장 클릭하시고 4월 서부터 6월달까지 공 6월 30일 그리고 계정 과목은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달하고 가장 적은 달의 합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달은 5월달이죠. 그리고 가장 적은 달은 50만 원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2월에 증가한 지급어음은 얼마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계정 원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2월 달에 증가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2월 1일서부터 02월 말일까지. 그리고 지급어음은 252번이죠. 252번. 그러면 증가한 게 요거죠. 대변금액 627만 원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
K기업에 발급한 전자세액에서 총 발행 매수하고 공급 대가는 이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합계표 클릭하시고 예정신고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01월서부터 03월 조회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세액에서라고 됐어요. 따라서 총 발행 매수 K기업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두매 그리고 문제에서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합친 3,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물을 다 입력했어요. 실물을 다 입력한 상태에서 이론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보고서에 기입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것은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산 부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죠. 그리고 보험료는 비용, 세금과 공과도 비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자산이 되는 거죠. 미수금을 찾는 문제네요.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다. 만기가 확정됐으니까 이것은 만기 보유증권이 의미하는 거죠.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그래서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자산을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1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해법, 정률법, 체감잔해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4번 보시면 당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자자산이죠.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미수수익, 기타의 당자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수금은 유동부채죠. 따라서 4번을 찾는 문제네요. 5번 보시면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이네요. 가장 옳은 것은 시용 판매는 구매자에게 인도한 시점에 인식한다. 아니죠.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의 경우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리고 이 상품권과 재화를 교환 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 2번이 수익 인식의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요율 간의 교환, 이것을 우리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환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아니죠. 수익을 미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자산일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의 경우 수익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수탁자가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 4번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실시한 경우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현금 배당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이익잉여금 하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주는 거죠. 따라서 이익잉여금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죠. 순자산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고 차변에 대변에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거죠. 따라서 자본잉여금의 증가, 여기에 이게 잘못됐죠. 자본잉여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은 자본에서 자본으로 변경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7번째,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품 매출, 영업수익이죠.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 제품 매출은 영업수익. 즉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은 영업수익이 되고 나머지는 영업외 수익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경영성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경영성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 수익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죠. 그리고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항상 총액으로 보고하며, 이게 잘못됐죠. 예외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 같은 것은 순액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계 표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보시면 원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범위 밖에서 총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이게 잘못됐죠. 관련 범위 내입니다. 관련 범위 밖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비관련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범위 내에서 다이당 변동 원가는 항상 일정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관련 원가는 대항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관련 원가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비관련 원가가 되는 겁니다. 10번이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선의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럴 경우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초 제공품 좋고 단기 착수를 줬어요. 그리고 단기 완성 수량 1800개죠. 결국 단기 투입 완성은 1700개가 되는 겁니다. 선의선출법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겠죠.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 수량은 단기 투입에서 완성된 거 17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300개, 이것을 또한 20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진척도를 감안하셔야겠죠. 따라서 기초 제공품 100개에 대해서 단계 60%가 되는 거죠. 전기의 40%가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단기 투입 완성분은 재료에서 100%까지죠. 따라서 1700개. 기말 제공품은 300개 때 단계에 완성된 게 70%죠. 이것을 계산하시면 1970개가 되는 겁니다.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할 경우에는 직접 배분법은 적합하지 않죠. 상호 배분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중요할 경우.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 원가 배분 순위가 바뀌어도 배분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만약 배분 순위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2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배분 순위가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직접 배분법보다 배분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죠. 따라서 단계 부분은 원가 배분 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호법이 가장 정확하죠. 따라서 보조 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모두 반영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100% 정확한 게 상호 배분법이 되는 겁니다. 단기 원재료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 줬고 기말 재고액은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 증가한다. 이것은 원재료 티계정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가 제로면 기말 재고가 20만 원이란 표현이죠.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2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차변, 대변 걔가 200만 원이죠. 따라서 직접 재료비는 18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런 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영세율의 특징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죠. 그리고 면세는 역신성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게 면세제도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해요. 근데 아예 면세는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환급까지 해줍니다. 근데 면세는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죠. 그리고 환급 안 해줍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사업자예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영세율은 대외 수출이 대표적이죠. 근데 면세 포기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이게 잘못됐어요. 따라서 일정한 면세 대상 제하 등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영세율 적용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4번 과세기간 등에 대한 설명 나왔어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에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거죠.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편이죠. 그리고 폐업했어요. 그러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겁니다. 맞는 편이죠. 근데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것도 있죠. 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15번째 보시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애누리하고 환입액, 매출할인은 차감하게 돼 있죠. 그리고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하고 포장비용도 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과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관련이 있으면 대표적인 게 전기차 보조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게 돼 있다는 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언제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 125회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기본적인 분계를 잘하시면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